시사 지지고 지지고 시사 지지고 복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성희 전 전남도 의원, 여인도 전 목포시 의원 두 분 스튜디오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국회에 이제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 요즘 뭐 국회가 국정감사 기간이죠. 뭐 네네. 어제도 예, 경기도 국감 뭐 시끌시끌했습니다. TV 지켜보신 분들 아실 텐데 국회 국정감사 관련한 전남 지역 국감 소식 좀 전해드릴 거고, 사막도에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장 임기가 끝났나 봐요. 새로 공모를 하는데 그 자격을 두고, 공모 지원 자격을 두고 또 논란이 좀 있어서 오늘 두 개 좀 들여다볼 건데요. 자, 어제는 광주에서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 그리고 목포 본부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등 이 지역에 국감이 좀 진행이 됐어요. 강성희 의원님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네네. 12일 날 교육위원회, 그다음에 네네네. 15일 날 행정안정위원회, 예. 어제는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이 광주 전남 현장 국감 또는 광주 전남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국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국감은 광주 전남 지역 현안들은 대부분 다 나온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 나주 한전공대 부지라든가 네네. 또는 또 여수 청소년 실습생 사망 사건이라든가, 홍정군. 네. 또 최근에 또 2014년에 발생한 거였는데 신안 염전노예 사건이 재발했어요. 이런 건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네, 네. 여인도 의원님. 네, 지금 지역 국감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 국감들은 좀 놓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네, 힘이 좀 빠지는 측면이 있죠. 네네, 전남도 아주 치열한 국감들이 진행됐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선을 앞두다 보니까 국감이 현 정부를 성토하는 장, 한쪽에서는 문재인 정부 비판. 그렇죠. 그리고 네. 한쪽에서는 또 거기에 더 적극적인 또 방어를 하는 네. 이런 어떤 정치 공세로 치우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역 국감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안들을 그런 어떤 구도로 여야가 그렇죠. 예, 그렇게 가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현안을 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민생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정치적인 것을 너무 치우치지 네. 않았나, 이런 비판들도 있습니다. 대선 앞두다 보니까 칼과 방패처럼 그런 분위기의 국감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네, 한편으로는 이해는 갑니다만은 또 국민들도 그렇죠. 이제는 뭐 다 아시잖아요. 지켜보면서 판단은 하실 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에 전남도 국감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꽤 많이 왔어요. 10분 네네. 넘게 지금 네네. 와가지고 이제 말씀해주신 부영 CC의 자녀부지 특혜 의혹, 초과 개발 이익은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광주 군공항 해상 풍력 여러 질의들이 좀 있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15일 날 금요일 날 11명의 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반 중에 제1반이 전남도청을 방문해가지고 전남도 현안과 전남경찰청 현안을 가지고 네. 국감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 국감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부영CC 자녀부지 용도 변경 문제죠. 특혜 의혹 문제 관련해서 네. 광주 북구의 이영석 의원이 질의와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해상풍력 발전 협약식 행사에서 전남도청 공무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과잉 의전하지 않았느냐. 예, 과잉 의전 얘기도 나왔죠. 네네, 그 얘기 나왔었죠. 그리고 또 김영록 도지사 아들이 공교롭게도 요즘 핫한 성남시 대장동에 아파트를 한 채를 분양받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도 그것도 혹시 특혜 아닌가. 예. 참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신안 염전노예 발생해서 그 이후에 재발 방지 약속을 엄청나게 하고 또 네. 꼼꼼하게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또 발생했어요. 그래서 7년 동안이나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네. 전남경찰청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네, 핵심적인 내용들 몇 가지 좀 짚어봐야겠는데요. 그렇게만 넘어가면 그렇지요. 김영록 도지사 아들 대장 아파트 왜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던 거죠. 그 아파트가 김영록 지사 아들도 들어가 있었어? 뭐 이렇게만 마무리되면 안 되니까 네네. 얘기는 조금 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영 CC부터 좀 해볼까요? 네네. 그러니까 초과 이익 같은 경우에도 환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민주당 의원이 한 거잖아요. 이영석 의원이. 예, 그렇습니다. 네. 이영석 의원이 했는데
부영 CC가 다 합치면 22만 평입니다. 네. 그중에 한전에너지공대로 부영건설에서 12만 평을 기부 체납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땅 10만 평이 부영건설로 남아 있는데 12만 평 기부 체납했으니까 나머지 땅 10만 평에 대해서 자연 녹지 지역인데 이걸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의 용도지역을 바꿔달라. 네. 그러면 현재 땅값이 211억 원인데 추정치가 네. 만약에 용도지역을 바꾸는 순간 2,338억 원이 됩니다. 10배 이상 땅값만 튑니다. 아니 근데 나온 얘기로는 600억 땅 기부하고 1조 5천억 뭐 이렇게 이익 얻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뭐 수치적으로 너무 부풀려서 언론에 많이 나오니까. 이영석 의원은 같은 민주당 소속이니까 네네. 나름대로는 좀 합리적으로 좀 작게 잡아서 네. 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그래도 여기에다가 10배 넘는다. 그럼요. 땅값만. 땅값만. 네, 예. 개발 이익은 아니고요. 이제 그다음에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니까 상당히 5,328세대를 지을 계획인데 5,000세대. 지금까지 나온 정보로는 네. 이걸 네. 지어서 분양을 하면 순이익만 5천억 이상을 번답니다. 대단하네요. 그래서 예. 211억 땅 기부 체납하고 네. 땅값으로 2,338억 원 벌고 또 아파트 값으로 5천억 이상 번다면 이건 심각한 특혜 아니냐. 대장동에 그러니까요. 대장동 나오고 난 나긋합니다. 이후에 이제 그 국민들의 시각이 달라졌어요. 이거 공공이익 관련해서 그렇죠. 초과해서 개발해가지고 이익이 남으면 이거 환수해야 된다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네네, 있지 그렇습니다. 않나요? 네. 이영석 의원이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어요. 먼저 전남도에서 네. 용도적 변경을 해주지 마라. 아 해주지 마라. 해주지 마라. 왜 용도적 변경을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특혜 시비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느냐. 두 번째로 용도적 변경을 해준다면 초과 이익 대해서 환수 조치를 과감하게 시행해라. 이런 두 가지 방안을 김영록 도지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한전 공대 그 들어설 수 있도록 에너지 공대 들어설 수 있도록 부지를 어쨌든 내놓았으니 용도 변경의 조건이 달리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잖아요. 네, 그 초창기부터 여인도 의원님. 나왔던 이야기고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대장동 사건이 터지지 않았다면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을 수 있습니다만은 크게 뭐 확전되거나 이렇게 네. 국감장까지 나와서 이렇게까지도 될지는 않았을 건데 대장동 사건이 터지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또 시민들이 이와 일에 대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게 본격적으로 나왔다는 것 같습니다. 부영건설 같은 경우는 생색은 생색대로 내고 돈은 돈대로 벌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어찌됐든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또 제어를 네, 걸리게 된 건데 아마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나라가 같습니다. 지금 발칵 뒤집힐 그렇죠. 정도로 시끌시끌한 문제여서 알게 됐잖아요. 국민들이. 그렇죠. 이게 지금 아파트 개발하면 어떻게 건설 네. 업체들이 이익을 가져가는지를 조금씩은 다 알게 됐단 말이죠. 네네. 애초에 계획대로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또 한 기대를 좀 갖고 네, 우리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전남도 국감에서 지금 에너지 공대 얘기만 했습니다만 여기서 짚어야 될 것들 좀 정리해서 좀 넘어가야 인구 될것 그 지방 소멸 문제가 또 나왔어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네, 의원이 네, 네. 전남 지역 소멸 위험에 관련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전남이 인구 소멸로 인한 지역 소멸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20년 5월 자료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제가 보니까 21년 5월 올해 5월 자료로 또 있어요. 그래서 네. 작년 5월 자료와 올해 5월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그 소멸 고위험 지역이 전남에 5군데였습니다. 고흥, 신안, 보성, 한평, 장흥. 네. 그런데 올해 1년 만에 4군데가 더 추가됐어요. 그래서 지금 강진, 곡성, 구례, 진도 이렇게 4개가 더 추가돼서 굉장히 심각한 네. 상황인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올해 그 228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36곳이 고위험 지역이고 읍면동 총 3,553개 중에 30%인 1,067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남과 관련해서는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것이 전국 평균보다도 무려 3배나 더 높아서 이게 전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절실하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절박함 때문에서였는지 몰라도 이 문제만큼 여야 따로 없이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네. 말씀들을 의원들이 많이 하셨어요. 어제 저희 KBS도 뉴스를 했습니다. 전남에 16개 군의 인구 절벽 정부 지원받는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올렸는데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곳
그러니까 지역의 소멸 위기 그러니까 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이제 네, 16개 중에 고위험 지역이 9곳이라는 것이죠. 예,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네. 이 문제도 좀. 근데 정부의 인구 대책이 좀 안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를테면 뭐 지방 소멸 위험 지역 그 지원 기금을 조성하고 네. 또 보조금을 그 대응형으로 소위 말하면 지방 정부 매칭형으로 해서 2조 5천억 해서 계속 투입을 하겠다 하시는데 네, 네.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 균형 발전 문제입니다. 수도권 집중 문제를 정책적, 제도적,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채 예산 편성해가지고 기금 조성해서 매칭 또 대응형 사업으로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것은 사실 언발의 오줌누기고 이례적 형식적인 처방이다. 대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구조적인 처방전을 내와야 됩니다.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할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네. 보시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 바로 국회의원 분들인데 이분들이 국감장에서 도지사를 앞에 놓고 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대책을 강구해라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네, 네. 광주 군공항 이전 이거 얘기도 좀 나왔죠. 네네. 여 의원님. 그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다뤘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영석 의원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군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좀 안타까운 것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군공항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되고 통합해야 되고 이런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광주 군공항의 무한공항으로의 이전 통합 네,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거 실제적으로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 국회의원들이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러한 말씀들은 거의 없으셔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대장동 아파트 이것도 강 의원님 좀 정리를 할까요? 김영록 도지사 아드님이 대장동 아파트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대장동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 이슈인데요. 네. 드디어 여기에 김영록 도지사도 출연을 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의 이영 의원이 15일 날 대장동 대장지구에 김영록 도지사 아들도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김영록 도지사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아들이 성남시 대장지구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당시에 분양 신청을 할 때 1순위가 못 되어서 성남에서 1년 이상 살지 않아가지고 서울에서 살고 있어서 2순위로 예비번호 839번을 받았는데 선순위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분양을 받았다. 그래서 금융결제는 확인해 보니까 네. 아들 예비 순번은 839번이었고 예비 순번에 933번까지 받아서 당첨됐더라. 그래서 특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네.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이야기해서 약간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뭐 이건 말끔하나요? 네네, 말끔합니다. 혹시 네. 뭐 대장동 연결돼 있으면 또 사람들이 이상한 눈길로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경찰청 국감에서 경찰관 간부들의 기강회의, 뭐 부실수사 이런 질타 여 의원님 좀 나왔습니까? 네네. 그 코로나19 특별방역관리기간이었던 지난 4월 달에 그 나주 경찰서장과 간부들이 방역 지침을 어기고 골프를 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또 경찰 간부가 내부 정보를 유출해서 재판에 넘겨진 사건도 있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초과 근무 수당이라든가 공직사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이야기들 초과 근무 수당 이게 항상 주머니 쌈짓돈입니까?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나와서 기강회의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또 하나는 그 시작할 때 우리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안 연전 사건이 2013년의 사건이 또 유사한 사건도 재발돼서 이와 관련해서 경찰청이 저 초기 대응이 실패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네. 지금 노동부에서 조사하고 있지만 별도로 경찰청에서 전면적으로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예, 두 번째 사안으로 넘어가죠.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관장의 임기가 이제 끝납니다. 공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논란이에요, 강 의원님? 9월 28일 날 노벨 평화상 기념관장 공모가 마감이 있었고요. 네. 마감됐습니까? 예, 마감됐고 현재 네. 서류 합격자 6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제 뭐 실명은 아니고요. 준 실명으로 발표가 됐고 22일 날 1차가 14일 날. 네네. 그래서 예.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목요일 22일 날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은 21일은 면접이 있겠고 2차 면접 시험이 있나요? 있고 예, 네. 2차 2차 면접이 있고 다음 날인 20일 금요일 날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네. SNS하고 즉 방송에서 두 가지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응모 자격인데요. 기념관장 응모 자격인데 하나는
공고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목포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으로 응모 자격을 한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뭐냐면 생각하세요? 목포시의 주소자로 제한을 했고 또 하나의 자격 기준이 목포시 내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노벨 평화상 기념관 지을 때 200억이 들였어요. 네. 200억이 들었는데 100억이 국비고 40억이 도비고 12가 60억을 투입했습니다. 네, 네. 그런 취지로 보면 사실 국비가 50%를 지원했기 때문에 전국 공모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로 현재 연간 10억 원의 운영비로 기념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50% 즉 5억 원은 현재 꾸준히 전남도에서 되고 있고 나머지 50%만 목포시에서 되고 있거든요.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한 관장의 거주 지역은 전국 공모를 안 한다면 최소한 전남 지역으로라도 공모를 넓혔어야지 했었어야지. 왜 그걸 목포로만 제한을 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 또 두 번째 꼭 기념관장이 목포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해야지만이 기념관장에 응모할 수 있느냐 이것 네, 김대중 네. 정신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거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 여인도 공모 내용을 보고 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그거는 측면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거라는 거고 지금 시대가 30대가 제1야당의 대표를 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나요? 네, 그런데 네. 지역 제한을 두고 연령 제한을 두고 거기다 경력 제한까지 둔다라는 것은 대단히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제갈량이 요즘으로 말하는 스펙이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후에 중원을 활용했던 것처럼 만약에 유비가 그 삼국지를 하지 않았다면 삼국지는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런데 물론 이제 이 기념관이라고 하는 특성이 어떤 특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보다 더 이런 것들을 좀 문호를 넓혀서 한다라면 훨씬 더 유능한 인재가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김 전 대통령이 정치 철학 이런 정신을 지역이나 뭐 고등학교 목포 소재 고등학교 졸업으로 제한하는 거는 후퇴시켰다. 그렇죠. 동서화합 정신이 김대중 정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네, 이 네.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참 후퇴된 거죠. 그러니까 기념관 측에 지난주에 이제 그 물어봤습니다. 저희 그 방송국의 기자가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해서 이 같은 규정을 넣었지 뭐 다른 의도는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지역 인재 채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역 인재 채용은 소위 말하면 이 전격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딸랑 한 분을 뽑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역 인재 채용의 기준을 최소한 예산을 준 곳 또 예산을 현재도 받고 있는 곳 기준도 검토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사실은 실수라고 봐야죠. 미스입니다. 판단 미스고요. 판단 미스였다. 네, 왜 그러냐면 확실하다. 판단 2017년도에는 전국 공모를 했대요. 아, 근데 그때 이전에는 네, 전국 공모를 왜 했는데 그랬을까요? 그러면? 한 명도 안 왔대요. 왜 그러냐면 최초에는 또 지역 공모를 했으니까 문제가 지적되니까 전국 공모로 풀었어요. 네. 그러니까 또 한 명도 안 오니까 다시 뒤집어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한 명도 안 왔다. 이게 홍보나 알림에 좀 부족한 부분은 없었을까요? 홍보가 문제가 아니고요. 네네네. 인건비인데요. 연봉이 4,700이에요. 그런데 관장. 형식적으로는 임기제 공무원 가급 상당이라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그런 기관장이면 가급이면. 7, 8천만 원 연봉이 기본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는 너무 열악하다. 2분의 1을 주는데 어떻게 서울에서 하는 분이 그 연봉을 보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에 헌신하겠다 이걸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율 배반적인 의무자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김대중 노벨 평화상을 정말 이분은 뭐 전국구시잖아요. 연구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지 않나요? 김대중 관련해서는. 그래서 조금 더 아쉬움은 있네요. 아니요. 비극적인 것이 거기에 또 하나 숨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1년에 김대중 대통령 리더십 또는 김대중 대통령 정책만을 가지고 석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사실은 학술적인 측면에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역에서 반성해야 되겠네요. 젊은 연구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김대중 더 대통령의 적극적으로 철학, 지원해야 된다. 이념, 정책, 삶, 생애 모든 걸 합쳐서. 지역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네네. 예, 우리 스스로 반성이 좀 필요하다. 마무리 말씀 여인도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요즘의 어떤 트렌드하고는 전혀 이제 맞지 예. 않는 방식이라는 거고요. 예. 요즘에 이제 면접은 브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그 사람의 어떤 출신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경력이라든가 네, 모든 이런 것들을. 부분이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력서 한 줄 더 추가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역량이 더 높게 평가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령과 관장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지역 제한을 두고 경력 제한을 두고 이렇게 인재를 찾는 것은 좀 지금 트렌드에 맞지 않다. 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시사 지지고 볶고 오늘 강성희 전 전남도 의원, 여인도 전 목포시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